예, 이번 시간에는 3강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문제 정의는 일반적으로 일단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반려견은 인간과의 관계를 빼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간과의 생활 환경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뜻하고, 이때 개의 행복과 건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특수적인 정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정의냐면, 개의 본능적이지만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이제 특수적 정의의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의 마킹 행동,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되게 자연스러운 개의 정상 행동이라고 했어요. 영역 표시를 하는 정상 행동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실내에서 지속해요. 실내에서 계속 여기저기 집에서 마킹을 해요. 그러면 이 집이, 그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냄새도 나고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문제 행동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한테는 자연스럽지만 함께 인간과 생활함으로써 문제가 됐는 행동을 이제 특수적 정의의 문제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건강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유전적 요인은 이제 견종별 특성을 얘기를 해요.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셰퍼드. 우리가 셰퍼드는 앞에서 경비견으로 많이 개량이 되었다, 활용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비견의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에요. 근데 경비견은 어떤 특징이 있죠? 낯선 사람이 오면 잘 짖겠죠. 집을 지켜야 되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잘 짖는 행동을 하는 견이에요. 근데 이 셰퍼드를 그 아파트 같은 다주택, 다세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에서 이제 길러요. 양육을 해요. 그러면 얘는 너무 잘 짖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죠. 예, 소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는 잘 짖는 개인데, 얘를 보호자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름으로써 이런 유전적 요인이 잘 짖는 행동,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아까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사회화 적절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3에서 12주라 그랬죠. 네. 이 3에서 12주, 요 시기에 사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낯선 환경, 사람을 되게 무서워해요.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뭔가 이와 관련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환경이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반려견의 성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자극이 너무 많거나 부족해도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건강적 요인도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행동의 변화가 유발이 돼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 행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알아볼 행동은 갈등 행동이에요. 갈등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걔가 충돌하는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조율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원인은 일단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이런 갈등 행동이 일어납니다. 좀 더 자세히 종류를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종류가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이런 행동이 이런 발생 행동의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이 행동이 있어요. 전이 행동은 긴장을 했을 때,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제 전이 행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런 하품을 하거나 너무 긴장을 해서 털을 털거나 이런 뭔가 무서울 때 이걸 완화시키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전이 행동이고, 전가 행동은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약간 화풀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흥분을 하거나 좌절했을 때 이런 화풀이로 다른 대상한테 감정을 이렇게 대체하는 행동을 전가 행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온 이 예가 아주 적절한 예예요. 보호자를 물거나, 화가 나서 보호자를 물어버려. 아니면 물건을 파괴하거나. 그래서 이런 행동이 대표적인 전가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진공 행동. 이건 약간 본능과 관계된 행동인데요. 자극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능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바닥을 그냥 의미 없이 했거나 꼬리를 계속 쫓아가거나 이런 행동을 진공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양가 행동인데, 이거는 상반된 욕구로 행동이 모순될 때를 양가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뭔가 상충될 때, 여기 얘 나온 것처럼 다가가다가 멈추기. 예를 들어서 이게 궁금한데 무서운 감정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낯선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다가가다가 근데 무서워 멈추고, 뭐 다가가다가 멈추고, 이런 모순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를 양가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상 행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상 행동은 갈등 행동이 심화됐을 때, 이제 약간 우리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상 행동이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종류는 일단 상동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상동 행동은 뭔가 스트레스나 지루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심함이 심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꼬리를 쫓거나 아니면 원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상동 행동이라고 하고, 이런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환경 풍부화를 해주거나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칙 행동이라는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전 원인도 있고 사회화 부족의 원인도 있고 의학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식증이 있어요. 이식증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섭취하는 증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거를 계속 집어먹는다던가 이런 증상을 이제 이식증이라고 해요. 이런 행동은 이제 훈련을 하거나 사회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서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상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안 할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이런 행동을 이상 반응 행동이라고 해요. 원인은 뭔가 외상, 그러니까 다쳤거나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공포를 느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폭죽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란다던가 과잉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리를 내도 아예 반응이 없다던가, 이런 행동과 관련된 행동을 이상 반응 행동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둔감화 훈련이나 아니면 안전적 환경 제공으로 관리해 줄 수 있어요. 문제 행동의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본능적 행동의 표현, 한마디로 유전적과 관련이 있는 유전적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짓기, 파기는 이제 뭐 땅을 판다던가 이런 행동. 물기 같은 게 이제 본능적 행동과 관련이 있겠죠. 다음에 학습된 행동.
있습니다. 보호자의 반응으로 인한 학습된 행동도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 불안, 질병 같이 건강 문제가 원인이 돼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 문제 행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물건들을 다 파괴하고 뭐 어지러 놓고 이런 행동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 행동에 들어가죠. 이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 행동은 배변 문제가 있어요. 배변 문제는 한마디로 똥 있는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얘가 화장실에 정해진 곳에 싸야 이제 보호자도 배변을 관리하기 편하고, 강아지도 이제 자신의 보금자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데, 이런 똥이나 오줌을 아무데나 쌈으로써 보호자도 강아지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일단은 원인은 사회화가 부족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변 학습이 안 됐을 때가 주로 원인입니다. 관리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실수했을 때 혼내면 안 돼요. 무반응, 처벌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약간, 저도 강아지를 길러봤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막 똥이나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혼을 낼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실수에는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렇게 일관된 반응으로 그 배변 문제에 대처를 해야지, 막 감정적으로 혼을 내거나 하면 오히려 강아지가 더 겁을 먹고 숨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숨어서 배변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더 겁을 먹고 막 공포감에 여기저기 더 오줌을 싼다던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정해진 장소에 배변을 하는 것을 성공을 하면 즉시 보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보상을 하면 얘는 이게 배변을 화장실에 정해진 데 배변을 해서 성공을 해서 보상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가 그냥 그 보호자가 기분이 좋아서 보상을 해준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보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설정을 해서 이제 배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그 배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고령성 인지 장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의 수명이 점점 수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수명이 증가를 함으로써 노령견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노령견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고령성 인지장애 한마디로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치매 증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노령견들도 고령성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성 인지장애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뇌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면 뇌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 자유 레디칼 축적으로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이 됨으로써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반응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기억력과 반응이 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산소와 영양분도 감소를 하고, 네 번째로는 도파민 분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도파민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고령성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령성 인지장애 가 되면은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디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 약자인데 영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알려드리면,
D는 방향 감각 상실, 디스오리엔테이션. 예, 그래서 고령성 인지장애가 나타나면 방향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이거는 약간 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갑자기 여기가 우리 집이니 이런 식으로 막 여기가 집인지 뭐 집이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령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니면 밖인가 이런 환경을 혼란스러워하면서 익숙한 집인데도 길을 잃은 듯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상호작용 변화가 일어나요. 얘는 이제 인터랙션 체인지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보호자 가족과 원래는 되게 친근한데 갑자기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른 척 한다던가 고립된 행동을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면 각성 주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슬립 패턴 체인지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밤에 잘 자던 애가 갑자기 밤에는 일어나고 낮에는 너무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변 실수도 원래는 되게 배변 실수 안 하던 애가 배변 실수를 갑자기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하우스 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장소에서 아무데나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 배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티비티 체인지. 그래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갑자기 반복적으로 뭐 빙글빙글 원형으로 돈다던가 무기력해지는 활동성 변화의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뭐 디샤라고 많이 하는데 꼭 이 영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기억하기 좋게 뭐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분리불안은 아마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문제 행동인데, 일단은 분리불안의 원인은 개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리랑 지낼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보호자랑 특히 유대가 깊을수록 혼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동물로서 특성도 있고 생활 환경이 변화했을 때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바뀌면 보호자랑 이렇게 막 유대를 깊게 쌓였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바뀌어. 아니면 이사를 해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특히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보호자에게 의존을 할 때, 그러니까 보호자가 걔를 지나치게 막 우리 강아지 우쭈쭈쭈 하면서 의존하도록 키워서 이 개가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분리불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 보호자가 떠날 때 소음이 일어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공포감이 증가하거나 해서 보호자가 떠날 때 이런 안 좋은 경험으로 보호자와 분리가 되면 이렇게 분리불안이 생겨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또 주요 원인이 되죠. 파양이 됐을 때. 파양이 됐을 때는 되게 유기가 되거나 보호소에서 구조된 개는 보호자와의 유대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또 다시 버려질까 봐. 다시 이제 유기가 될까 봐. 유기가 되거나 버려질까 봐 굉장히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현재 보호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분리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불안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파괴적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막 보호자가 이제 집 밖을 나가고 나면 너무 불안해서 문이나 창문 가구를 물어뜯거나 아니면 막 보호자가 떠난 직후에 이렇게 막 파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과도한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뭐 보호자가 떠난 후에 계속 울거나 막 하울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주의, 이제 다른 집에 소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장소에서 배변 배뇨를 할 수도 있고 계속 방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식욕은 보통 떨어져요. 예. 불안해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가 돌아오면 너무 반가워해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훈련을 해야 돼요. 일단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보호자가 너 이제 분리불안 해결해야 돼 해서 혼자 하루 종일 두면 걔는 너무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긴 시간, 장기간 혼자 두지 말고 일단 짧은 시간 동안, 뭐 처음에는 10분, 20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걔를 혼자 두다가 이제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야 돼요. 보호자가 가도 이 집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구나. 아, 보호자가 엄마가 가도 괜찮네라고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가고 나서도 약간 보호자의 냄새가 묻은 옷이나 담요를 줘서 이제 그래도 보호자가 비록 없지만 곁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집에 있을 때도 걔가 항상 보호자를 따라다니면서 막 걔를 껴안고 있으면 결국은 더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 있어도 보호자 독립된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발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고 놀이를 해줘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장난감도 주면 좋죠. 뭐 퍼즐이나 간식을 담을 수 있는 장난감으로 걔가 너무 보호자한테 의존하지 않고 이런 장난감에 관심을 돌려서 놀 수 있게 해주고, 또 보호자의 행동 수정도 중요합니다. 예. 보호자가 이제 걔를 혼자 두고 돌아올 때만 너무 아유 우리 강아지 잘 있었니 하면서 막 너무 이제 걔를 막 둥둥 껴안고 너무 반가워하면 걔는 보호자가 돌아오는 환경이 이제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너무 긍정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가 떠나는 게 더 싫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거를 이제 그냥 나갔다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일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고, 이렇게 함에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사나 행동 전문가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이런 교육으로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의학적 치료 방법도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뭐 항불안 약물 같은 거를 써서 약간 분리불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 행동은 과도한 관심 요구라는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호자의 관심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일단 원인은 보상을 걔가 관심을 보일 때마다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보상을 해주면 이 관심을 요구하는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이 더 이제 촉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과잉.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부족할 때 에너지가 발산이 되지 않아서 보호자한테 계속 관심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분리불안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분리불안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호자의 의존적이 되면서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서 관심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보호자의 관심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호자의 의지를 하면서
과도한 관심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관심이 요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계속 짖어요. 보호자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계속 짖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또 주변 집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한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 밀거나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를 계속 핥을 수도 있고, 계속 물건을 물어서 던져달라는 놀이를 하자고 놀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관심을 끌지 못하면 파괴적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가구를 물어뜯어서 보호자의 관심을 요구할 수 있고, 분리불안이랑 조금 다른 게 관심을 요구할 땐 식탐이 늘어나요. 그래서 특히 보호자가 먹는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보호자가 먹으려는 그런 뭐 보호자가 들고 있는 초콜릿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음식 요구를 하는 행동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추적 행동도 과도한 추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도한 관심 요구는 결국은 이렇게 뭐 소음을 유발한다던가 짖음으로, 아니면은 이제 과도한 핥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시가 중요해요. 결국은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거는 보호자가 관심을 보이면 이건 일종의 보상 반응이 돼서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관심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이 중요합니다. 무반응으로 차분해질 때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시 처벌은 안 되고, 처벌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 행동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차분하게 앉아 있을 때 보상을 해서 내가 차분해지면 더 오히려 보호자가 좋아하는구나, 더 보상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점프를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과도한 관심은 에너지가 너무 넘칠 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산책 놀이 훈련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분리불안이나 이런 과도한 관심 요구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독립성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과도한 관심은 심심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면 보호자한테 과도한 관심을 덜 요구하겠죠. 그래서 걔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난감이나 퍼즐 피더 등을 주해서 대체 행동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가족 구성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지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엄마는 이 개의 관심 요구에 반응을 해주고 딸은 무반응.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이러면은 걔는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무반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유 불쌍하잖아, 그래도 나라도 좀 반응을 해줘야지 하면 걔는 결국은 어머니에게 과도한 관심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 포함 가족 구성은 모두가 무반응으로 적절한 무시나 긍정적 행동 강화로 이제 행동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걔는 더 헷갈리고 개선되기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강화를 해서 보호자가 이런 과도한 관심 행동을 하지 않게 억제하는 훈련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행동은 과잉 행동이에요. 이 과잉 행동은 특정 행동을 과도하게 지속하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뭐 원인은 일단 행동적 원인으로는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정신적 자극이 부족하거나 사회화가 부족하거나 아까 얘기한 보호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
이제 행동적 원인이 되고 또한 의학적 원인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질병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대사의 촉진이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 발산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강아지가 흥분도 잘하고 또 잠은 잘 못 자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근데 또 식욕은 좋아요. 왜냐면 이 에너지를 채우려고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안절부절하고 과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음으로는 통증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니까 뭔가 얘가 진정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잉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뇌기능 이상으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 특성도 있어요. 작업견, 뭐 예를 들어서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콜리는 대표적인 양치기견이에요. 이런 양치기견 같은 경우는 넓은 환경에서 양을 쳐야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활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얘네는 활동량이 많은 개인데 얘네를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사육을 한다. 좁은 뭐 아파트, 집에서 사육을 해요. 얘는 과잉 에너지가 되는 거죠. 과잉 에너지 이런 상태를 발산 에너지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뭐 적은 자극에도 막 크게 활동을 하거나 과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학습적 요인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잉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높은 활동성, 이건 아까 보더콜리 같은 거, 네, 높은 활동성과 에너지 수준을 타고나면은 이제 과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행동의 이제 유형은 실내에서 과잉 행동, 야외,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계속 이유 없이 뛰어다니거나 가구에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달려들거나 물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끝없이 물고 흔드는 행동, 이런 행동이 과잉 행동에 들어갈 수 있고 야외에서는 산책 중에 끊임없이 줄을 당기거나 아니면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들거나 아니면 소리 냄새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뭐 과도하게 짖기, 달려들기, 네, 이런 행동이 이제 과잉 행동에 들어가고요. 기타로는 계속 짖거나 울거나 낑낑거리는 게 과도하게 지속되거나 아니면 진정을 못해, 한마디로. 네, 쉬지 못하고 진정이 안 되는 상태. 네, 그리고 보호자가 뭔가 명령 앉아 이래도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움직이고 뭐 뛰어다니거나 이런 행동이 이제 과잉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과잉 행동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운동량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잉 행동의 주 원인은 과잉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이 에너지를 해소를 해야 된다. 발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뭐 산책, 공놀이, 프리스비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어질리티 트레이닝은 뭐냐면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반려견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런 반려견 스포츠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정신적 자극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장난감, 뭐 훈련, 후각놀이 등을 통해서 이런 심심함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은 항상 긍정적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죠. 처벌은 안 됩니다. 네, 처벌은 안 되고 긍정적 강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행동할 때는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무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만 보상을 해주고, 과잉 행동은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관심을 보여도 이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시가 중요하고, 또한 클리커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행동을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클리커 훈련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잉 행동을 했을 때 앉기나 기다리기 같은 대체 행동을 명령을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만 보상을 한다. 이건 뭐 위에 설명이랑 같은 내용이고요. 또 환경이 자극적인 환경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장난감이나 퍼즐 피더를 제공해서 지루함을 방지를 합니다. 퍼즐 피더는 이제 간식 같은 것을 숨겨놔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장난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면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네,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의심이 되면 수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문제 행동 중에 이것도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과도하게 짖는 거. 과도하게 짖으면 특히 문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히 교정이 돼야 되는 문제 행동입니다. 일단은 유형별 원인으로는 뭔가 경계를 지나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밥을 달라, 요구를 하거나 간식을 달라, 아니면 심심하거나 불안할 때 과도하게 짖는 문제 행동을 볼 수 있고, 이때는 이제 이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대체 행동을 훈련을 하거나 적절한 자극 제공. 그 관리법은 앞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산책 놀이를 통해서 이런 행동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공격 행동. 공격 행동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동물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꼭 교정을 해야 되는 문제 행동입니다. 일단은 공격 행동의 유형은 공포, 무서워서 공격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소유성, 뭐 나의 장난감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소유하려고 해서 공격 행동을 볼 수도 있고, 영역을 지키려는 문제도 있고, 보호 본능, 이런 4가지 유형으로 공격성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역시나 처벌은 안 된다. 네, 처벌보다는 신뢰와 안정감 우선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이 강아지가 공격 행동을 피하려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걸 회피 신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식을 해서 공격 행동을 안 할 수 있게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괴 행동이 있어요. 파괴 행동은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사진, 이제 분리불안으로 인한 파괴적 행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가구를 씻거나 물건을 다 부시거나 하는 행동이 파괴 행동인데, 원인은 외로움, 그러니까 분리불안, 분리불안 같은 외롭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과잉하거나 지루하거나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예방법은 일단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 충분한 운동과 장난감 제공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리고 앞에랑 똑같아요. 무반응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무시를 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몸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루밍 행동이 원래는 정상 행동인데
정상 행동이지만 이제 과도할 시, 과잉 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과도하게 왜 몸을 핥고 이런 그루밍을 과도하게 하냐? 이유는 일단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고, 불안이나 알레르기, 기생충, 이건 이제 피부병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이 있거나 했을 때도 이제 과도한 몸 단장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요건 좀 알아두실게. 이게 반복되면 강박적 행동으로 고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인이 제거가 돼도 행동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어서 처음에는 가려워서, 너무 가려워서 이제 과도하게 몸단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피부병을 치료를 했어요. 보호자가 알고. 그래서 치료가 됐는데도 계속 이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몸단장, 과도한 몸단장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가려움 때문에 했지만, 이 행동 자체가, 이 몸단장을 한다는 행동 자체가 뭔가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몸단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좋은 경험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원인이 제거가 돼도 이제 반복되는 행동이 이제 강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몸단장, 과도한 몸단장 같은 문제 행동은 결국은 초기에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박 행동이 되면 더 치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피부병 때문에 문제다, 피부병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럼 빨리 치료를 해서 이렇게 과도한 몸단장 행동이 더 지속되지 않게 해야지, 이런 행동이, 이런 과도한 몸단장 같은 경우 강박 행동이 될 수 있는 문제 행동은 나중에 치료하면 할수록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는 원인 제거인데 얘기한 것처럼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몸을 핥지 않도록 놀이나 훈련으로 주의를 분산하는 것도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잠깐 이렇게 강박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박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강박 행동이나 반복 행동은 이제 빙빙 돌기, 꼬리 물기,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과도한 몸단장 같은 것도 이제 강박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 지루한, 신경계 질환 이런 게 원인이 돼요. 근데 이런 강박 행동은 훈련으로는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의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 개선과 의료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문제 행동의 교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일관된 보호자 태도가 중요하다.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상과 처벌의 기준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처벌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보상, 긍정 강화 중심으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서 긍정 강화 중심의 훈련을 해야 되고, 결국은 짧은 시간으로 교정하기는 힘들어요. 인내심을 갖고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이제
어떻게 실전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보면 뭐 사례 기반 지도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뭐 앞에서 얘기한 걸 정리한 거예요. 문제를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할지 계획을 하고 실행과 피드백으로 이제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호자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행동 일지를 써서 어떤 치료법을 썼을 때 이 문제 행동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일지를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의 종류와 그리고 개선 방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